자, 안녕하세요. 자, 물질 맡게 된 이영민입니다. 자, 여기 처음이고 한국관 수업 오늘 처음인데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이 학원의 이제 어떤 전통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약간 먹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세요. 알겠죠? 간단한 강의 계획서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진도 계획이랑 그다음에 그 숙제 밴드 여기다 그 QR 카드 꽂아놨으니까 근데 다들 QR 카드 다 안 찍더라. 그래서 단톡방 초대를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지금 QR 코드로 등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통합과 1을 이미 1학기 때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셨고요. 계속 배워왔으니까 어느 정도 통합과학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이 좀 넓은 지식을 필요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통합과학 그 기말고사 시험 파트 보시면은 생명 시스템 가장 뒷부분에 보시면 유전암호 체계 같은데 공부하기 위해서 DNA와 단백질의 구조의 특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여름방학 때는 우리 학기 중에야 뭐 기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름방학 때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최대한 배경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배경 지식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끼워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고 이미 선행을 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나름 좋은 학교 나왔는데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학원을 오래 다녔거든요. 저는 물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에서 학원을 못 다녔지만 중학교 때 학원을 정말 오래 많이 다녔어요. 저희 때는 그 제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학원에 언제까지 애들이 다 퇴원해야 된다 이게 없어서 막 새벽 2시에 학원에서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사교육이 만든 명문대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질문을 정말 잘 받으셨어요. 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제가 별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가 진짜 개쩌였는데 그 개쩌 친구가 쉬는 시간에 물리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핵폭탄의 작동 원리가 뭐냐고. 왜냐면 걔 꿈이 예전 나중에 독재자가 돼서 인류를 학살하고 싶은 게 걔 꿈이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중학교 때 메일 아이디가 휴먼 슬레이브였어요. 물론 지금은 한 가족의 아버지가 돼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교과서에 전혀 필요 없는 우리 경시대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질문하셔도 해도 잘 대답해 주셨었던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학원 강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물론 제가 모르는 걸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라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특히나 질문들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애들이 있으면 질문들을 특히나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게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 부끄럽다면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 2의 첫 번째 물질 파트 1강인 지구 열수지 시작.
하겠습니다. 전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사실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 사실 학문은 아닙니다. 과목인데 이 과학이라는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뭐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숨겨진 뜻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단어 혹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봤을 때 그 뜻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또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열부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의 개념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물리학에서 에너지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자, 에너지는 어쨌든 어떤 물체 안에 저장되는 자, 물리량 중에 하나예요. 자, 에너지가 물체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이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이번 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온도라고 하는 값이죠. 뭐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어떤 물체가 뜨겁다 하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에서 적게 갖고 있는 거겠어. 많이 갖고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우리는 온도를 통해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 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걸 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열은 그래서 자,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자, 이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되는 자, 그 일부의 값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중학교 때 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까? 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일단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관계거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전도와 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가 필요해?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했지, 그지? 전도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지? 대류가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 액체나 기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지? 근데 우주 공간에 둘 다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우주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때문에 자, 세 번째 방식은 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자, 복사를 통해서만 열의 전달이 된다. 자, 그럼 복사의 뜻은 뭡니까? 자, 복사의 뜻은 뭐예요? 자, 방금 제가 여기 있는 전도 대류 복사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전도와 대류가 무엇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다? 물질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다, 그지? 근데 얘들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복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복사는 왜 우주에서 열의 전달이 가능한 거야?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자, 빛을 통해서 전달해요. 하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정확한 과학적 용어가 아니죠, 그죠? 자, 이 빛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용어로 뭘 써야 돼요? 자, 전자기파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자, 원래 전자기파라는 용어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물리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영역을 보시면 되겠지만 자, 지금 이 둘을 다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알겠죠? 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용어 대신에 뭘로 용어의 뜻을 바꿔야 돼요? 전자기파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통합과 원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 전자기파, 빛이 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값 뭐였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직접 볼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값을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물체에서는 에너지가 크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았지? 온도를 통해서 알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빛을 봤을 때 이 빛의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도 역시 다른 값을 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바로 자, 파장이라는 값이었죠. 기억들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스펙트럼에서 배웠었잖아요. 아니야? 안 배웠어? 파장이란 말 안 배웠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파장을 눈으로 인식을 할 때 다른 걸로 보죠. 이 파장이 뭘로 보이죠? 빛의 색이. 우리 눈은 이 파장의 차이를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색깔로 감지하죠. 그죠? 자, 그래서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지, 파장이 길어요. 자, 빨강색은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그렇죠. 알고 있네. 그지? 자, 그러면 빨강색 반대쪽에 있는 거, 빨강색 반대쪽에 있는 건 보라색이긴 한데, 자, 우리가 되게 파란색을 많이 얘기하니까, 자, 파란색은 반대로 파장은 짧고요. 자, 에너지의 크기는 그렇죠, 크죠.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통합과뿐만이 아니라도 물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파동과 관련된 기본 지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의 파장은 색깔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 색깔을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무엇을 가늠할 수 있다? 그 빛의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자, 색깔이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보라색은 어떤 빛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지, 우린 이런 빛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었죠? 가시광선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들 아시죠? 자, 그런데 빛들 중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애들도 있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애들도 있어요. 얘들도 당연히 고유의 색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거지, 그지? 자, 우리는 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살짝 작은 빛이랑 에너지가 살짝 큰 빛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통합과학에서는. 알겠죠? 자, 가시광선보다 조금 에너지가 작은 값 뭡니까? 빛. 그렇지. 적외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큰 빛. 그렇죠. 자외선. 여러분들이 한자를 좀 아신다고 하면은 이 한자의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시광선 말 자체로 무슨 뜻이야? 그렇지, 보는 게 가능한 빛이라는 뜻이지. 적외선 무슨 뜻이야? 빨간색 바깥쪽이라는 뜻이지. 자외선 보라색 바깥쪽이라는 거지, 그지? 에너지의 크기를 색깔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전자기파들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 이번 단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에너지의 크기가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 파장은 누가 제일 긴지, 누가 제일 짧은지, 자, 요 파동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열의 전달 중에서 이번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사라고 하는 과정은, 자, 이런 전자기파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이걸 받는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처음에 매우 낮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처음에 태양에서 우리 지구한테 약 100 정도 에너지를 막 줬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아직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밖에 안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자, 내보내는 에너지도 낮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만큼 에너지를 내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에너지는 몇 만큼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100에서 나가는 10을 뺀 몇 만큼? 90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는,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졌지. 에너지가 많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 온도가 높아졌으니 나가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 되겠지. 맞아? 하지만 여전히 태양은 우리에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어. 자, 나가는 에너지가 20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들어온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80에 만들어져. 역시 에너지가 어떻게 돼? 또 커지지. 그러면 또 나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치?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렇지. 나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들어온 에너지가 100인데 나가는 에너지가 100이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지구의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지. 그치? 이때부터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일정해지게 될 것이겠지. 그죠?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크면 나가는 열도 많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나가는 열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신다면 결국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언제까지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우리 지구는 만들어진 지 60억 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미 이 상태에 도달을 했다. 그치? 즉,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자, 이것이 자, 지구가 내뱉는 복사 에너지와 같은 상태에 도달을 했고, 자,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현재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더 이상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로 자,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지구도 뭐하고 있다? 우주 공간으로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지? 자, 태양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 구성이 조금 달라. 그지? 자, 태양 에너지는 자, 빛들 중에서도 아주 강한 빛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빛의 종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얘는 자, 가시광선의 비율이 가장 큽니다. 자, 이 가시광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과 적외선도 많아요.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가시광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구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 눈으로 본 적 없죠?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훨씬 약한 빛으로만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고요. 자,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만 빛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진 상태. 자, 이걸 전제로 이번 단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를 좀 붙이긴 했는데요. 자, 에너지와 온도와 열의 관계는 이번 단원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펙트럼에서 배웠었던 빛의 에너지, 자,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자, 색깔, 파장이 우리 눈의 색깔로 다르게 보인다. 그죠? 요거는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상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암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가로를 여기다 가로 1번을 자, 두 번째 자, 우리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기도 뭣도 없었어요. 그죠? 자, 이 대기도 뭣도 없는 상태의 행성 중에 대표적인 게 수성이죠. 자, 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성은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좀 다르긴 한데 자,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우리 지구가 자,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내요. 자, 이 에너지 양이 어떻겠어요? 자, 대기가 없었을 때.
그렇죠. 당연히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때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약 마이너스 18도씨. 자 생명체가 살기에는 자 너무나 부적합한, 너무 낮은 온도.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해 나가면서 자 우리 지구에 일종의 이불이 생겼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죠. 자 이 대기는 태양빛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자 일부 흡수해요. 일부가 아니라 많이 흡수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지구한테 내보내는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불은 좀 적절하지 않죠. 왜 이불이 적절하지 않죠? 이불과 이 대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불을 덮으면 외부에서 오는 걸 다 막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빛을 보시면 이 지구의 대기는 일단 뭐는 통과를 시켜야 돼요. 태양빛은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죠? 뭐만 흡수해야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만 흡수해요. 그죠? 때문에 이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들 온실이 뭐예요? 온실. 온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그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서 사는 농작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짓잖아요. 그죠? 왜 하필 비닐하우스죠? 왜 그냥 하우스를 안 짓고 왜 비닐하우스죠? 태양빛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지? 태양빛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명한 비닐로 이걸 덮는 거죠. 자, 바로 이 온실 효과는 이러한 대기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태양빛은 통과를 시키지만 무엇은 흡수를 해줘야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다시 흡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 하지만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자 대기의 성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온실기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열을 내뱉는 이 현상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대기에 가장 많은 구성분은 뭐예요? 우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 성분은 뭡니까? 질소와 산소죠?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온실 기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온실 기체가 있어요. 기상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6대 온실 기체라는 게 있는데 6개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딱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사실 자체적인 온실 효과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온실 기체 중에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영향력도 큽니다. 자, 이산화탄소 첫 번째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뭐 있어요? 자, 메테인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메테인, 우리 뭐 메탄가스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 이 메테인이 요즘 왜 주목받고 있어요? 얘는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자, 근데 이거 이어서 쓰시면 돼요. 여기 안 보일 것 같아도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자, 메테인은 온실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원래 양이 엄청 적었어. 근데 최근 들어 엄청 늘어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이 메테인은 바로 가축들이 배출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구가 늘면서 가축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메테인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즘 이 온실 효과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자, 이 기체가 이 메테인이라는 기체. 자, 방금 누군가가 수증기 얘기했거든요. 자, 수증기 온실 기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증기는 우리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우리 인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지구 온난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얘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6대 온실 기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구 열수지. 자,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제가 온실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다고 했어요? 지구 온도가 너무 낮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제가 깜빡하고 안 썼는데, 자, 평균 온도가 약 15도씨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온실 효과는 우리 생명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자, 그런 대기의 효과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 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나본 물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저 포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 수업 때 한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10명이 수업 듣는데 첫 쉬는 시간에 2명만 일어나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8명이 다 뻗어버리고. 그래서 좀 힘든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필요하시면 살짝 졸아도 돼요. 필기 못하신 거는 여러분들 동영상은 제가 밴드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채워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 노트를 못 채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확인을 할 거니까 놓치는 것들은 적절하게 채워두시고 너무 힘들면 살짝 조시되 너무 대놓고만 앉으시면 됩니다. 자, 지구 열수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수와 지. 자, 수지는 무슨 뜻이죠? 수지. 자, 수는 자, 받아들인다, 들어온다라는 뜻이고요. 흡수할 때 숫자고요. 지는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열수지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지구에서의 열의 흡수와 방출이란 말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아까 지구 전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우리 지구 전체에서는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지구도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얘기를 봤었잖아요. 자, 이 지구 열수지는 이제 지구의 조금 더 자세한 열의 흡수와 방출을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숫자들을 보는 방법들을 정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자 100이라고 합시다. 자, 태양이 주는 에너지 100 중에서는 꽤 많은 양이 지구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죠. 바로 반사를 통해서 약 30 정도가 튕겨 나갑니다. 자, 태양빛을 반사하는 원인 중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원인. 대표적으로 구름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구름은 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죠. 또 우리 여기 통합과 원에서 뭐 배운 적 있었어요? 두껍게 올라온 화산재 같은 것도 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만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빙하가 있어요. 하얀 눈은 빛을 매우 잘 반사하죠. 빙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빛을 반사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100에서 30 빠졌으니까 몇 남았어요? 70 남았죠, 그죠? 자, 이 70이 들어오는데, 자, 이 70이 이제 각각 대기와 지표에, 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옵니다. 자, 이 대기와 지표, 우리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이 두 개의 값 중에 누가 더 클 것인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대기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야 돼요. 대기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야 돼요.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야 돼요. 어디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야 됩니까? 에이,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 썼다가 지웠는데. 어디로 흡수되는 양이 더 많아야 돼?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더 많아야지. 왜? 왜요? 자, 태양빛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가시광선이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 대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 빛을 대부분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이 가시광선은 대부분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 많은 양이 지표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기에도 꽤 많은 양이 흡수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 흡수되는 에너지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죠? 자, 자외선은 어디에 흡수되죠? 오존층. 그 다음에 적외선은 어디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정리했었던 온실기체. 자, 이렇게 에너지들이 나눠서 흡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에서 47과 23이라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마다 이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린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왜 지표로 들어오는 게 대기로 들어온 것보다 크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가야 돼? 태양빛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가시광선이 이루어져 있다. 가시광선은 대기에 잘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으로 이어져야 된다. 본인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지표에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지표에서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이 나오는 양이 좀 많아요. 몇 만큼이 나오게 되냐면 이 값이 잠시만요. 자, 145가 나오게 됩니다. 145. 자, 이 나오는 에너지를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맞니? 그러면 이렇게 나온 에너지는 그대로 쭉 날아갈 수 있어, 없어? 날아갈 수 없어, 그지? 나온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야 돼? 대기로 가야 돼, 그지? 이 대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온실기체들이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145 중에 몇 만큼이 흡수가 되냐면 133만큼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겨우 몇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12만큼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대기도 에너지를 받았네. 그죠? 그럼 이 대기도 뭐 해야 되겠어?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겠지? 자, 이 대기도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는데, 자, 대기가 아래쪽으로 몇 만큼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냐면 98만큼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고요. 자, 바깥쪽으로 58만큼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자, 바로 요거 대기가 내보내는 요 아래쪽에 98. 자, 요걸 우리가 뭐라 불렀던 거예요? 무슨 효과? 그렇죠. 이게 온실 효과죠. 대기가 흡수한 열을 지표로 재복사하는 요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왜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었죠. 첫 번째, 왜 47과 23이라는 차이가 났다고요? 태양빛이 몰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광선이 주기 때문에, 자, 대기가 흡수를 잘 하지 못한다가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 145 중에서는 자, 대부분 133이 어디 흡수가 됐어요? 대기 흡수가 됐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대부분 적외선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실기체가 흡수하기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엄청 자주 물어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대기가 재복사를 하는데 왜 지표면에 98, 우주로 58일까요? 자, 이건 대기의 아래층이 좀 더 뜨겁기 때문에, 자, 지표로 가는 양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4번은 사실 이번 다음에 가장 핵심입니다. 자, 바로 지구의 열 수지 평형이라는 내용이죠. 사실 비슷한 내용 우리 통합과학 1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우리 뭐 배웠었죠? 물수지 평형, 물평형 배운 적이 있었죠. 뭐였어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것이었죠. 그죠? 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유. 자,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 몇이에요? 자, 지표로 흡수되는 양 몇입니까? 왼쪽에 47에 오른쪽에 98. 47과 98이에요. 그죠? 합치면 몇 나와요? 145 나오죠? 그죠? 방출된 양 몇입니까? 145죠. 그죠? 자,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기 입장에서 볼까요? 자, 대기 입장에서 들어온 값 몇입니까? 왼쪽에 23, 그 다음에 중간에 133. 자, 둘이 합쳐서 몇이에요? 156이죠. 그죠? 자, 나가는 양 몇이에요? 아래쪽으로 98, 위쪽으로 58. 역시 156이죠. 자, 둘이 같아요. 자,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볼까요? 자, 지구가 실제로 받은 에너지 몇이에요? 지구가 실제로 받은 에너지 1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사는 아예 받지 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몇 만큼만 받은 거다? 그렇죠? 70만큼만 받은 거. 바깥으로 방출되는 양 몇입니까? 58과 12 역시 몇이에요? 70이죠? 같죠. 자, 물평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 어떻게 낼 거예요? 당연히 문제 어떻게 내겠어 얘들아? 그지? 빈칸 뚫기 하겠지? 맞아? 그지?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몇이냐 계산해라 이런 문제 내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빈칸 2개 뚫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각 부분별로 흡수량과 방출량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이해해야 이번 단의 핵심 문제 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왜 나는가, 그 다음에 빈칸 뚫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계산식을 세워야 되는가, 두 가지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
만약 온실 기체가 증가한다면 자, 이 그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온실 기체가 증가한다면 자, 바로 아래쪽으로 방출되는 (98만큼의) 에너지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가 많아졌잖아요. 그지? 그러면 뭐도 많아져야 돼? 지구에서 나간 에너지도 많아져야 되고 지구의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구 복사 에너지 145 역시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림에 나타나진 않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역시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라고 합니다. 단 이렇게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자, 우주로 재복사되는 58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얘는 오히려 감소한대요. 이유는 대기가 너무 두꺼워지면서 우주 쪽에 있는 구름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그림에서 문제 유형이 무려 3가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과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요거 왜 에너지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문.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반이 제일 뭔가 분위기가 안 가네. 왜 그러지? 괜찮니? 잘 잤니? 괜찮아? 괜찮아. 내 수업 들으면서 조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중간에 깨서 필요한 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예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는 금방 끝나요. 여기 쉽습니다. 지구온난화. 자, 온실 효과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명체에게 아주 유리한 좋은 효과예요. 하지만 자,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쳐서 자, 기온이 너무 상승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현상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매번 모든 반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어디입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구죠? 누구예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굽니까? 우린가요? 여러분들입니까? 우리가 맨날 에어컨 이렇게 펑펑 틀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죠? 네, 미국과 중국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전 세계 1, 2이기 때문에 걔네가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걔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잘못 아니다. 옛날에 우리 지구는 빙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지 않냐. 그럼 빙하기가 한 번만 있었냐? 그렇지. 계속 반복됐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냥 더워지는 타이밍이야. 실제로 중생대 때는 어땠대? 엄청 뜨거웠대. 그지? 지금이 그 타이밍일 뿐이야. 그래서 현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때일 뿐이야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작하는 지역 학자들은 또 누구겠어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발표는 안 하죠? 여러분들 좀 다들 샤이하니까 그죠? 미국 학생님들이 떠들어대시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럽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큰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상해. 우리 인간이 문제야. 그죠? 네, 이런 이제 주장이 서로 맞붙었어요. 자, 학자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어. 서로 의견이 대립해. 그럼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돼? 어? 다른 반 아까 야차를 떠야 된다는데 말도 안 되지, 그지? 뭐 해야 돼? 학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실험해야지, 그지? 그지? 근데 실험을 하는데 뭘 해야 돼? 직접 우리 지구를 뜨겁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0년 동안 쌓인 기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죠. 진짜 인간이 한 거 싹 빼고 자연적인 변화, 태양의 움직임, 여러 가지 우리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변화, 이런 것들만 넣었을 때의 기후 변화와 우리 인간의 어떤 활동들까지 넣었을 때의 기후 변화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이걸 실제랑 비교해보면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겠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운영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예제 중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지만, 자,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자, 자연적인 주기에 의한 미국 학자들의 주장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자, 기후 변화는 뭐 대략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있어요? 어? 그렇지. 1년 동안 온도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잖아요, 그지? 1년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살짝살짝 그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자연적인 원인만 넣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한다면, 자, 유럽 학자들이 주장한 인위적 변화에 의한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훨씬 높아요? 인위적 변화에 의한 효과가 훨씬 높죠, 그죠? 또 하나는 그림에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부분보다 어떻게 되고 있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죠? 온도 변화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얘네들을 뭐랑 비교해봤냐면 10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실제 100년 동안의 온도 그래프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다? 자, 결론이 두 가지죠. 자, 이 실험의 결론 두 가지 뭡니까? 누구 잘못이 맞다? 자, 인간 활동의 문제가 맞다. 두 번째는, 자, 내가 뭘 같이 그렸어? 온도 말고 이산화탄소 변화를 같이 그렸지, 그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랑 온도 변화가 어땠다? 실제로 거의 일치했다는 거지, 그지? 현재 우리 기온 상승의 주 원인은 역시 무엇이다? 인간 활동 때문에 늘어난 이산화탄소 농도다. 물론 뭐 이런 실험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죠? 하지만 자, 실제 자,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자, 우리 인간 활동이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간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건 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사용량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자, 요것 때문에 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역할이 누군가요?
뭐죠? 뭐가 줄여져요? 나무들이죠, 그죠?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뭐라 불러요? 숲이라고 부르죠? 자, 이 숲을 한자로 쓰면 산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산림을 마구 나무를 베고 자,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이산화탄소 감소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없애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산림을 우리가 파괴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숲은 보긴 좋지만 인간이 쓰기 힘들잖아, 그지? 인간이 쓰기 좋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자, 이런 통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 말고 요즘 매우 주목받고 있는 온실기체가 뭐라고 했었죠? 메테인. 메테인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가축이요, 그죠? 바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가축의 증가 그리고 얘네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방목이 늘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메테인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온실기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 그리고 피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몇 가지 영향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했을 때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향 뭐 있습니까? 일단 빙하 면적의 감소가 있죠. 뒤에 있는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예제에서도 이 빙하 면적의 감소를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자, 빙하 면적이 감소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빙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빙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빙하가 감소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반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반사가 줄어든다는 건 반대로 무슨 뜻이죠? 흡수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태양빛의 반사율이 감소하고요. 이 말은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태양빛을 많이 흡수하게 됐어.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자, 지구온난화의 무서운 점이 뭐니 얘들아? 왜 지구온난화 하는 거야? 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야?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피해가 다시 뭘 강화시키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강화시키고 있지? 우리가 더 이산화탄소를 안 내보내도 지구온난화는 지 혼자 세진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얘를 멈춘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얘를 줄이지 못하면 얘는 계속 강화가 될 뿐이라는 거지. 그지? 자,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 불러? 일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런 거 우리 뭐라 불러? 이런 걸 악순환이라고 하잖아. 맞지? 맞아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써요. 과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을 쓰냐면 자, 양의 피드백 파지티브예요. 양이 나오는 건. 자, 요런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요거는 우리 뒤에 있는 예제에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지구온난화가 왜 무서운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지구온난화 파트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요 피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지구온난화를 계속 막아야 되느냐? 왜 난리를 계속 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빙하는 무슨 빙하와 무슨 빙하가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대륙 빙하가 있고 바다 위에 있는 해안 빙하가 있는데요. 해안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만 기억하자. 빙하 면적의 감소는 해수면 상승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거 사실이잖아, 그지?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이나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왜 일어나는 건데? 이거 왜 일어나는 거야? 바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서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부푸는 거야. 바닷물이 부푸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거 꽤 중요해요. 자주 문제 나와요. 되겠죠? 자, 해수 온도의 상승은 다시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감소시켜요. 사이다 뜨거워지면 안에 있는 탄산가스 막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온실효과가 자,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 그려봤자 좀 지겨우니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향들을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은근히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해수면의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꽤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빙하 면적의 감소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태양빛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흡수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지구온난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빙하 면적 감소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거나 내용들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지구온난화가 왜 무서운지 알려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시죠. 아, 그건 아니죠. 아까 보면 대기에서 좀 흡수됐잖아, 그렇지? 그렇죠. 가시광선은 대부분 다 통과를 해보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에너지 중립. 갈머리 있지. 어제 어제 안. 화요일. 나 오늘.
몇 시까지 있는데? 20시 반. 오늘? 예스. 여기까지 줘요. 이거 신체는 와이파이 해고. 몇 시야? 12시 반. 그냥 음식이요. 배우는 있어. 승민이 통장이 있었어? 파이트하고 들어야 돼. 지금 안 들고 이장도 하는 거야? 일이야? 빨리. 방학 때문에 계시나? 계실 때 다? 네, 알아요. 나는 추워요. 좀 세게 틀어져 있긴 하네. 뭐야? 뭘로 틀 거냐? 그러니까
초이스는 자, 일강 지구온난화 내용은 일단 이렇게 끝이고요. 제가 지구온난화를 1시간 만에 최대한 빨리 끝낸 이유는 2강에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서 근데 2강을 다 끝내지 않을 거고 숙제도 1강까지만 내는데 2강 도입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었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1강 지구온난화 파트만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문제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으로 쉽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풀어보면서 특히 뒤쪽에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 말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다른 우리 팀장님한테도 막 여쭤보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닙니다. 물어보는 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실문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엘니뇨를 다 하진 못하고요. 엘니뇨 앞부분에 역시 우리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또 엘니뇨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마 선행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선행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서 자, 여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자, 대기의 움직임과 기후와의 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의 움직임과 기후에 대한 얘기를 뭐 별거 아니에요. 말은 어렵게 썼지만 자, 일단 우리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대기 움직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대류라는 현상입니다. 자, 대류가 무슨 현상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류 왜 일어납니까? 대류 왜 일어나요? 다들 샤이한 건지. 자,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밀도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자, 그러면 얘는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거워짐으로 하강한다. 자, 요게 대류죠. 대류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뜨거우면 올라간다. 차가우면 내려온다. 자, 요게 이제 대류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일이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말인데 제가 고등학교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학은 예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규칙에 대한 예외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따로 암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구과학도 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통합과학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압과 기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기압이 뭔지 기억들 아십니까? 기압.
자, 쉽게 말하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란 뜻인데요, 그죠? 자, 우리 머리 위에는 굉장히 높은 공기 기둥이 있죠? 이 공기 기둥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었죠. 기억들 아시죠? 자, 고기압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얘는 왜 기압이 높은 거였죠? 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옆에 뭐 좀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이 서 있어. 그지? 나랑 같은 높이에 서 있으니까 내 머리 위랑 얘 머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은 똑같을 거야, 거의. 그지? 근데 왜 나는 고기압이고 왜 얘는 저기압일 수 있어? 기분이가 안 좋아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왜 여긴 고기압이 되고 왜 여긴 저기압이 돼? 좋았는데 온도 다음에 밀도는 거의 비슷해. 밀도가 차이 나면 큰일 나. 달리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면 안 되잖아, 그지? 공기 밀도가 확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 우린 지금 같은 높이를 가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부피도 비슷해. 왜냐면 이 기압은 부피랑 상관없이 높이랑만 상관이 있어. 바로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움직임이야. 생각해봐.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나를 누르는 힘이 세겠어, 약하겠어? 당연히 세겠지. 그지?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그지? 내 말 이해돼? 물론 너희들이 말한 밀도라든지 다른 이유들, 높이라든지가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유가 될 수 있어, 그지? 우린 지금 뭐만 볼 거냐면 기압의 차이가 나타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들의 움직임을 볼 거야. 고기압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높은 곳이야. 왜 압력이 높은 거야? 여기에서의 공기들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즉, 고기압은 아래로 내려오는 기류가 발생한다. 자, 이게 규칙이야. 면 반대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인 지역은 어떻게 했어? 기류가 상승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역시 중학교 때 이 상승을 한다라는 말에 이어서 배운 내용이 한 가지 있었어. 공기가 상승할 때 일어나는 일. 공기가 상승할 때 일어나는 일. 바로 뭐라고? 아니야? 역시 지구과학 때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뭐라고? 바로 이건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고, 자, 그로 인해 뭐가 일어나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살짝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수증기가 응결 무슨 뜻이니? 물방울로 변한다는 뜻이지. 수증기가 공기로 위로 올라가서 물방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구름이 되는 거야. 즉, 저기압인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자주 발생하니까 여기서 뭐가 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구름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구름이 잘 발생한다는 얘기는 비나 눈이 많이 온다는 뜻이겠지.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저기압이 된다면 이 지역은 어떤 기후가 만들어지는 거야? 비가 자주 오니까 어떤 기후? 매우 습한 기후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그러면 반대로 하강 기류가 자주 만들어지는 고기압이 잘 발생하는 지역은 어떤 기후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아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일부러 이 말을 써놓은 이유가 이거야. 온도가 높으면 상승을 하네. 그지? 상승 기류가 생기면 저기압이네. 저기압이면 습하겠네. 그지? 자, 요렇게 연결될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뭐라고 써놨어? 항상 맞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그지? 대개는 요 연결 고리가 있지만 이 둘은 항상 연결된 게 아니야. 내가 이해돼? 이해되지?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기면 건조한 기후다. 이건 항상 맞아. 이건 항상 맞는 얘기야.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바습하겠네? 요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때문에 이런 건 너희들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줘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둘을 나눠 쓴 거고요. 이렇게 자, 기후대의 특성은 자, 그 지역의 기압 분포랑 상관이 있다. 요거는 뭐 위에 있는 말 그냥 요약한 거니까요. 자, 일단 이번 단원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꼭 미리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요 두 가지고요. 요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나중에 2학년 때만 배우거든요. 근데 은근히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자주 객관식 보기 등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 이거 배우신 분들은 구름의 생성 과정 살짝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은근히 자주 나왔었던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 평형 상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자, 얘를 위도로 보게 되면 얘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지구를 이렇게 절반만 4분의 1만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구의 정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선 뭐라 부르죠? 그렇죠, 적도라고 부르죠. 자, 적도를 지나는 우리 지구 중심에서부터 각도를 쭉 재죠. 이 각도를 뭐라 불러요? 이 각도를 위도라고 부르죠, 그죠? 자, 위도를 쭉 올려서 위도를 90도까지 올려요. 자, 요 지역을 뭐라 불러요? 요거 물어보니까 딴반에서는 이상한 말 나오는데 너 너무 어렵게 배웠어. 딴반은 본초자오선 나오더라. 본초자오선 너무 어려운 말이 쓸데없는 오답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우와. 야, 처음이야. 정답 나온 거. 극이라 부르죠. 자, 북반구에서의 극은 뭐라 부릅니까? 북극이라 부르겠죠. 그쵸? 자, 여기 위도 몇 도예요? 90도죠. 그런데 위도가 북쪽으로 90도, 남쪽으로 90도 이렇게 두 방향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 붙여줘? 그렇지. 북이 붙여주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선, 그 다음에 북극은 위도가 90도인 자, 이런 지점이죠. 자, 여기에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자, 태양은 지구에서 엄청 멀기 때문에 태양빛은 우리 지구에 거의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 지구의 지표면과 자,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각도.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고도. 자, 그러면 자, 적도 근처. 자,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저위도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겠어요? 요 고도가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극지방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낮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죠. 자, 태양이 높이 뜨면 우리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많아지죠. 자, 좀 더 명확하게는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고위도는 면적당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자,
자,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저 위도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들어온 에너지가 어떻다? 많다. 그지? 위에 있는 고위도는 들어온 에너지가 어떻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에너지 흡수량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정리가 되는 거고, 저희 고위도는 에너지 흡수량이 작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다른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에도 이 그래프가 문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특히나 신경 써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X축은 대개 위도를 써주고요. Y축에 에너지의 크기를 써줍니다. 여기 여러분들 위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과학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 모양만 보고 익숙하니까 그냥 쉽쉽 푸시면 안 돼요. 항상 X축, Y축의 값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꽤 많은 그래프들에서 이 위도 값에 0도를 가운데다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양쪽에 북이 90도와 남이 90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립니다. 자,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변하는 그래프와 경사가 완만하게 변하는 그래프. 자, 모양의 차이를 두고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죠? 자, 0도 근처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고요. 자, 90도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경사가 급한 그래프는 바로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한 그래프고요. 자, 그거보다 훨씬 완만하게 그려지는 두 번째 그래프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고요.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 해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빨간색 빗금친 이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이에요? 지구가 흡수한 양이 방출한 양보다 훨씬 많아지는 부분이죠. 그죠? 결국 이 지역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남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무슨 상태? 자, 에너지 과잉 상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과잉 상태. 그러면 반대로, 자, 고위도로 가는 이 부분,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커지는 이 초록색 빗금 부분은 반대로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상태? 그렇죠? 에너지 부족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빗변만큼의 넓이의 크기를 각각 제가 A, B, C라고 정해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밑에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건 기본 문제로 주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며 누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냐, 누가 더 경사가 급하냐 완만하냐로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자, 저 위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 자,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때 방금 제가 표현한 대로 여기 있는 넓이의 크기, 이 넓이의 크기를 뭐로 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의 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양에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까? 남는 에너지는 부족한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요. 그죠? 이 식이 항상 성립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겨요. 그죠? 자, 이 두 그래프의 교점 대략 어디냐면 위도 약 38도 근처입니다. 40도로 보는 책들도 있어요. 위도 38도 또는 40도. 자, 위도 38도.
익숙하죠? 어디 근처예요? 그쵸, 우리나라죠. 그죠? 38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중위도 지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근처.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두 개의 선이 만났어요. 그죠? 두 개의 선이 만났습니다. 아, 그 전에 요거 아직 안 썼죠. 그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가 남는 상태랑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가 너무 남으면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지? 여기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계속 많아지겠지. 그지? 자, 그렇게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해? 에너지를 요렇게 보내줘야 되겠지. 그지? 과잉된 지점에서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에너지를 수송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래야 우리 지구의 평화가 지켜지겠지? 그지? 자, 이것을 하는 주된 물질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 지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렇지, 물, 또 대기죠, 그죠? 공기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 에너지 수송을 한다. 자, 요게 이 그래프의 핵심이에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예전에 통합과학 문제가 아주 쉬웠을 때에는 요게 단답형 문제의 답일 정도로 이번 단원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위도 38도 두 그래프의 교점이고요. 과잉된 부분과 부족한 지점의 경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송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에너지 수송이 가장 활발하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죠? 방금 제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에너지를 이동시킨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에너지 수송이 활발하다는 말은 곧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활발하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활발하면 뭐가 잘 일어나겠어? 기상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자, 기상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되게 날씨 변화가 크지 않은데 원래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옆에 있는 요 그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을 요 네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에너지 이동 방향, 자, 에너지가 남는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자, 가로를 어떻게 쳤죠? 아, 3번. 자, 대기 대순환을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대기가 순환을 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순환을 하는 거고요. 지구 전체 규모를 가지고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었던 대로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만 그려보면요. 자, 저위도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고위도는 온도가 낮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었던 첫 번째 규칙에 따라서, 자, 온도가 높은 저위도 지역에서의 공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공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위에 있는 고위도에서의 온도는 공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로 하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원래 지구 전체에서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우리 지구 전체에서 커다란 대류가 생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큰 대류가 생겨야 될 겁니다. 자, 요걸 주장한 사람이 헤들리라는 사람이에요. 헤들리는 우리 지구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큰 공기 흐름이 생길 거야 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왜 이게 틀렸나 봤더니 한 가지 요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커브길을
가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꽤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뭘 느끼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원심력이라는 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커브를 돌고 있는 물체들의 안에 있는 물체들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 지구 항상 뭐 하고 있죠?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서에서 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자, 우리보다 훨씬 높이 있는 공기들은 이걸 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힘 때문에 쏠리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간 공기가 원래는 요 북극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얘가 확 꺾여 버리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쭉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역시 중간에 꺾여 버리면서 위로 올라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지구 전체에서 하나의 순환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 공기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만 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대략 위도 30도 근처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다고 보고요. 위도 60도 근처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위도 30도나 위도 20도 중에서 누가 좀 더 뜨거워? 30도가 좀 더 뜨겁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상승이 일어나고 여기서 하강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공기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낀 애들은 이거에 맞물려서 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가운데 30도 근처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60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뒤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자,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좋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부터 보죠. 자, 색깔 구분하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겁니다. 뭐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위도 0도에서 30도 근처에서의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헤들리 순환은 왜 생기는 거였어요, 방금? 바로 적도 근처에서의 상승 기류가 원인이었죠. 자, 두 번째, 자, 위쪽에 있는 60도부터 90도. 자, 여기서의 순환은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의 원인은 뭐였어요? 바로 극지방의 하강 기류가 원인이었죠. 그런데 가운데 껴있는 자, 이 30도에서 60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의 이름은 페렐 순환입니다. 요 렐이에요, 렐. 페렐 순환, 어이. 자, 얘는 뭐가 원인이에요? 얘네들처럼 상승과 하강 기류가 원인이 아니라, 그쵸? 옆에 있는 두 기류의 흐름이 원인인 거죠, 그죠? 이 아래로. 네.
자, 우리 지구 이제 4분의 1만 안 그리고 전체 다 반 그려볼게요. 그죠? 가운데 적도 지나요. 가운데 적도 지나면, 그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북반구 위에 3개 나눌 수 있죠. 남반구도 3개 나눌 수 있어요. 자, 북반구는 방금 제가 그렸죠.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북반구를 이렇게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즉 북반구 저위도에서 이렇게 돌았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역시 중위도에서 북반구에서 이렇게 돌았죠?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중위도에서도 똑같이 뒤집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오이도도 마찬가지죠?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북반구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남반구는 북반구를 가지고 그냥 다시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 일 언제 일어나요? 이 순환 언제 일어날까요? 1년 내내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이 순환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뭐가 생기냐면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얘를 그래서 한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냥 진짜로 이렇게도 불러요. 1년 내내 분다고 해서 항상풍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1년 내내 분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저위도예요. 그죠? 자, 보시면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고 있죠? 북에서 남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도 나왔을 때 위아래라는 표현은 상공과 지면으로 보는 게 위아래예요. 그죠? 북, 남, 동, 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고 있어? 북에서 남으로 오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람이 똑바로 못 온다고 했죠. 왜? 뭐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이 요렇게 꺾여요. 똑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꺾이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자, 실제로 예전에 유럽 상선들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고 해서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남반구도 역시 어때요? 밑에 있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얘도 이름이 무역풍이겠죠. 둘은 대칭이니까, 그지? 근데 둘이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바람의 방향을 붙여요. 자, 바람의 방향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죠? 불어오는 쪽, 그렇지. 때문에 어디서 불어오고 있지? 북동쪽, 그죠?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 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엘니뇨에서 가장 중요한 바람이 얘네 둘. 특히 남동무역풍이 정말 중요해요. 자, 때문에 무역풍의 방향과 특징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위에 있는 애들은 이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중위도. 자, 바람이 어디 가고 있어요? 남쪽에서 불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역시 얘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 나가게 되고요. 자, 바람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편서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 우리나라가 원래 뭐가 되게 심해요. 봄마다 황사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황사 어디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이야?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래바람이지. 그래서 걔네가 뭘 타고 오는 거야? 주로 얘를 타고 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편서풍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바람이죠. 자, 위쪽에 있는 고위도 지역의 바람도 무역풍과 비슷하고요. 자, 얘의 이름은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지구 전체에서 항상 1년 내내 불고 있는 바람들이 불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범위였어요. 왜 처음에 제가 그렸었던 대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세 개씩 나눠지게 되느냐, 그 이유까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현재 교과서는 삭제됐기 때문에 이 이유까지 현재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 단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역풍이 어떤 방향으로 불고 왜 생기는지 정도까지는 정리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적도 지역 한번 보실까요? 적도 지역. 자, 적도 지역 원래 기본적으로 덥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기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후가. 그렇죠. 그죠? 여기는 1년 내내 상승 기류가 잘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기후가 만들어질 것이다. 비가 자주 오는 기후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더운 지역이니까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고온, 다습한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자, 그 바로 위에 있는 30도 지역을 보실까요? 자, 이 30도 지역을 보시면 30도 물론 당연히 0도랑 비교하면 온도가 낮은 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이 덥냐 안 덥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떤 기후가 발생한다? 그렇죠. 1년 내내 건조한 기후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예전에는 이렇게 각 위도별 기후적 특징들도 알고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범위에서는 뭐만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가 중요해요. 위도 30도 근처에서는 어떤 기후가 항상 만들어진다?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진다. 자, 1년 내내 건조한 지역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대표적인 사막 밀집 지대죠. 자, 요거가 우리 뒤에서 배우는 사막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딱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 그림에 이어 그리시면 돼요. 요 그림에 이어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린 방금 1년 내내 부는 바람을 봤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뭘 움직일 수도 있겠어요? 바닷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바닷물의 움직임인 해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해류는 원래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겉부분과 깊은 부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표층 해류는 방금 우리 얘기했던 1년 내내 부는 바람. 자, 요것이 영향을 끼치고요.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바람 말고 바로 지형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 수륙 분포라고도 하죠. 하지만 심층 해류는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서의 해류는 자, 바닷물의 수온, 온도와 염분,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지만 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울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표층 해류만 배울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표층 해류, 자, 겉부분이니까 더워요? 저도 더워요. 저 틀게요. 더워. 조작 무효가 뜨는 건 왜 그러죠? 나 거부당했는데 쉬어야 참아야 되겠어요. 강생한테 고쳐달라고. 아, 너희 가나? 부럽다. 자, 덥네. 자, 요거 바닷물, 그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작게 그렸나? 자, 우리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대륙이 있지, 그지? 자, 여기 있는 큰 바다가 뭐예요? 태평양이죠, 그죠? 자,
북태평양이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북태평양이랑 남태평양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린 이 중에서 오늘 북태평양만 볼 거예요. 자, 우리 반대쪽 동쪽 끝에 무슨 대륙이 있어요? 아메리카 있죠, 그죠? 자, 미국과 캐나다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적도 근처 무슨 바람 분다고 했죠? 무역풍이 분다고 했죠, 그죠? 당연히 이 무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겠죠. 자, 무역풍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불고 있어요? 서쪽을 향해서 불고 있죠, 그죠?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바닷물의 움직임 역시 어디를 향해 간다? 그렇죠,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적도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 해류를 뭐라 부른다? 적도 해류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구가 바다밖에 없었다면 이게 계속 서쪽으로 가겠지만, 자,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아시아 대륙 때문에 이 적도 해류가 부딪히죠. 자, 부딪힌 해류가 어떻게 된다? 위로 북쪽으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튕겨 올라가는 해류는 그대로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해류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해류가 바로 뭡니까? 아마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죠? 자, 구로시오 해류라고 부르는 해류가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자, 북쪽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무슨 대로 바뀌었죠? 편서풍대로 바뀌었죠, 그죠? 자, 편서풍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해류가 바람을 타죠. 자, 바람을 타서 이렇게 자, 동쪽을 향해서 흐르게 되고요. 자, 이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던 해류가 뭐랑 이제 부딪히죠? 아메리카랑 부딪히죠, 그죠? 얘는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튀는데 그 중에서 남쪽으로 튀는 해류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자, 당연히 수없이 많은 해류들이 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도 더 작은 해류들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딱 요 네 가지만 기억할 건데요. 이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해류들의 특징 정도만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해류들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는 바람이었죠, 그죠? 밑에 있는 적도 해류 왜 발생했어요? 무역풍 때문에 발생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도 해류는 왜 발생하는 거다? 자, 얘는 무역풍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일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이라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북태평양 해류는 왜 발생하는 거죠? 얘는 왜 발생했어요? 무슨 바람 때문에? 네, 얘는 편서풍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자, 동쪽과 서쪽에 있는 양해류 쿠로시오와 캘리포니아는 왜 발생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얘네들은 바람의 영향이 아니었죠, 그죠? 얘네들은 지형의 영향으로 발생한 해류들입니다. 자, 지금 이 해류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빙글빙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북반구에서 밑에 있는 적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까지 이 빙글빙글 도는 해류의 순환을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아열대 순환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슨 방향이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기의 움직임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해류의 움직임 어떨까요? 역시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대칭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남반구의 아열대 해류는 어떤 방향입니까? 그렇죠, 둘이 대칭입니다.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이 어떤 해류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대기대순환과 표층 해류의 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어떤 관계다? 완전한 대칭 관계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예외들까지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대칭이 성립한다까지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정리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엘니뇨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자, 무역풍과 적도 해류 파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꼭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함된 문제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요 에너지 그래프 요거 정도만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2강 숙제에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 과제 문제 전부고요. 계획서도 써져 있지만 원래 시작할 때 테스트 보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는 아마 아주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어떤 난이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아마 예제 정도 잘 풀 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